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사국제무역 제7주차 강의 불황의 경제 이론 마지막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경제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2016년까지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왜 경기 회복 메커니즘이 한국 경제에서 작동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경기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한국의 경제 현황,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경제 현황, 한국의 경제는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 유효 수요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전파는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세이의 법칙, 이 세이의 법칙은 시장에 공급되는 모든 재화는 모두 수요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에 공급하면 공급한 만큼 바로 시장에서 그 재화가 수요가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즉 시장은 자기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신고전파의 이 세이의 법칙이에요. 세이의 법칙. 하지만 이 신고전파 이론은 18세기에서 19세기 초에 경공업 수준에 집중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나 이게 통하던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세기 초반 중화공업 발달로 인해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전기의 발견이라든가 포도주의 등장 등으로 인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요.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거죠. 자, 수요가 부족한 거예요. 공급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공황이 발생하죠. 이와 같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면서 공황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이 세이의 법칙은 즉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즉 시장은 스스로 조절된다라는 그 시장 자기 조절 기능이러한 그 세이 법칙은 비판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느냐? 케인츠가 등장해요. 케인츠가 이 유효 수요의 원리를 들고 나타나게 됩니다. 즉 유효 수요의 원리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은 한 나라의 경제의 성장은 뭐예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의 존재, 수요의 존재죠. 유효수요. 이 수요의 존재로 요 수요의 존재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케인츠는 이러한 원리를 y equal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순 수출이라는 요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이죠. 이게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 국민소득 창출 방정식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식에서 좌변 Y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요 Y는 국내 총 생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즉 국민소득이에요. 국민소득. 국내 총생산이 국민소득이고 그리고
총 공급이라는 뜻이죠. 이게 총 공급. Y라는 것은 총 공급. 그리고 이 우변이죠. 우변은 가계 소비죠. 소비, 가계 소비.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죠.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이죠. 순수출. 수출에서 수입을 뺀 순수출. 요 합이 바로 총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총수요. 총수요라는 얘기죠. 총수요. 그런데 불황은 뭐예요? 이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수요가 부족해서 공급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 즉, 이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이 총공급, 즉 생산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앞에서 우리가 불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인즈는 이러한 유유수의 원리로 대공황의 그 발생을 설명을 했어요. 2차 산업혁명 이후로 항상 어떻게 과잉 설비와 과잉 생산이 어떻게 공급 과잉을 낳았고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뭐가 부족해요? 이 유유수유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유유수유가. 이 수유가 부족하다는 게 항상 유유수유가. 항상 유유수유가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 뭐가 발생해? 불황, 공황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이러한 대공황,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장에서 요게 조정이 안 돼서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니까 뭘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혹은 수출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정부 지출을 늘려서 어떻게? 유유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부 지출을 늘려서 소비도 자극하고 기업의 투자도 자극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 총수요, 유유수를 창출함으로써 어떻게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공급 과잉과 불균등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경제가 극심하게 어려운 시기에는 어떻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사업이라든가 복지사업을 통해서 가계 소비를 늘리고 그리고 유수를 늘려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결국 케인즈에 따르면 부와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그리고 시장의 조절 기능에 의해서 이게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고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분배가 자의적이고 불평등하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즉 경제에 개입을 해서 이러한 불황을 타개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요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 경제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에서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요 소비 이론과 투자 이론,
소비와 투자죠. 소비와 투자. 이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소비와 투자.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보면 되겠죠. 정부 지출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았으니까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리고 요거를 좀 늘리면 됐는데 정부 지출을 늘렸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수출은 잘 되고 있어요. 흑자니까. 하지만 이것도 감소 추세였고요. 뭐 소비나 소비 회복 혹은 소비의 회복 혹은 투자의 회복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회복이 돼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유효 수요가 증가해서 어떻게 요 경제가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우리가 내수에 한국의 경우는 내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서 경기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불황이란 뭐라고요? 불황?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불황이라는 것은 불황이죠, 불황. 불황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수요가 부족해서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정체, 즉 경기가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수요 부족으로 인해서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불황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내수, 외수는 문제가 없었어요. 외수는 문제가 없었고 외수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정체 상태였고요. 감소 추세로 지금 돌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문제는 여기에 있었죠. 여기. 그리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고요. 즉 소비와 투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자, 불황은 다시 말씀드려서 수요 부족, 생산이 정체되고 있는 상태. 자, 불황이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불황이면은 수요가 부족한 상태죠. 수요가 지금 감소하고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즉 소비가 안 되는 상태죠. 자, 수요가 부족하면은 뭐예요? 일단 소비 이론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소비 이론, 소비 함수, 소비 이론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요가 부족합니다. 수요가 부족하면은 재화가 안 팔리는 거죠. 소비가 지금 뚝뚝 떨어지는 상태죠. 자, 소비가 안 되니까, 즉 수요가 부족하니까 재화 약간 안 팔려요. 재화가 안 팔리니까 뭐예요? 재화의 가격은 떨어질 거예요. 안 팔리는 거죠.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부족해, 소비가 떨어져. 그러면 재화가 안 팔리니까 당연히 그 상품, 재화의 가격은 하락할 겁니다. 하락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락할 거예요. 하락.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물가 수준이죠. 물가는 떨어지겠죠. 당연히. 불황이니까. 물건이 안 팔리니까 물가가 떨어지겠죠. 자, 물가가 떨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실질 소득은 증가하죠. 실질 소득. 명목 소득이 아닙니다. 이제 똑같은 소득으로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똑같은 소득으로 더 많이 재화를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실질 소득은 증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재화 가격이, 물건의 가격이, 상품의 가격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가격이 떨어지면 보통 소비는 증가하죠. 자,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니까 뭐가 증가해? 소비가 증가하겠죠, 소비가. 그리고 또 하나는 불황이면 자금 수요가 감소합니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이와 같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떨어져요. 자금에 대한 소비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이자율은 하락하죠. 하락해요. 자, 이자율이 떨어지면은 소비자는 어떻게? 이자율이 낮으니까 저축하려는 성향보다 뭐가 높게 돼요? 소비하려는, 저축해봐야 얼마 이자 되지도 않으니까
소비하라는 성향이 커져요. 자, 소비하라는 성향이 커지고, 소비하라는 성향이 커지니까 어떻게? 소비는 증가하죠?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소비는 증가하게 됩니다.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자, 이와 같이 불황이면 수요가 부족해서 뭐예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물가가 떨어져서 실질 소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저축보다는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소비를.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이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하라는 성향이 높아지니까 소비하려는 성향이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소비가 회복이 됩니다. 소비가 회복이 돼요. 소비가 증가하면 뭐가 증가해요? 결국 생산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떻게?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소비 이론에서의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투자 이론으로도 우리가 또 자동 회복 메커니즘을 소비 회복, 생산의 회복, 요 자동 회복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불황이면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라고요? 자금 수요가 부족하죠. 자금 수요의 부족, 즉 자금의 수요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율이 떨어지죠.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자율은 떨어지죠. 이자율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어요. 왜? 자금 조달 비용이 떨어지니까, 줄어드니까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뭐가 돼? 투자가 증가하겠죠. 즉 투자가 증가하면은 그 투자로 인해서 투자와 관련된 소비도 증가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투자를 통해서 생산이 늘어나니까 생산도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투자 함수, 투자 이론으로 설명한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 즉 어떻게 다시 한번 자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율. 자금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자율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증가함으로써 어떻게 경기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 투자 이론에서의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뭐예요? 소비 이론과 이와 같이 소비 이론과 투자 이론, 투자 함수, 소비 함수, 투자 이론 이 두 가지 불황인 경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소비가 회복되고 생산이 회복되고 그리고 투자 이론에서 이자율이 자금 수요가 줄어들면서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 투자가 증가하면서 소비와 생산이 회복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경제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 경기 회복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어떻게 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지 이 회복 메커니즘,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왜 이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다시 한번 이 경기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현황이에요. 한국 경제의 현황. 한국 경제 달리 표현하면은 한국 경제의 문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경기 회복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어요. 그와 이어서 좀 더 자세하게 요 한국 경제의 현황,
한국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요 저성장과 양극화예요. 저성장과 양극화. 자, 일단 경제 성장률 하락을 한번 볼게요. 80년대는 우리가 한 8.6%로 빠르게 성장을 해왔고요. 점점점 성장률이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7, 90년대.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 4.4%. 그리고 2010년대에 들어서 2 내지 3%로 떨어졌어요. 2 내지 3%로.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2020년, 2020년, 올해죠. 마이너스 성장을 할 거로 지금 다들 예측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어쨌든 경제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득 분배도 점점 악화되고 있어요. 삼성이나 현대나 LG, SK 등등 요 4대 재벌의 1년 매출액이에요. 1년 매출액이 어떻게 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는 요 재벌 의존도가 너무 커요. 즉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경제적인 힘이, 경제적 파워가 어떻게 한쪽으로 쏠리면서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다이내믹 코리아. 자, 이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가 아주 약해질 거예요. 경제가 쇠약해질 겁니다. 거기다가 언젠가는 이 사회 전체가 어떻게 결속력을 잃고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저성장과 양극화, 경제 성장률 하락, 소득 분배의 악화, 그 다음에 이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니라 점점 쇠약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1960년대 초에 우리나라 정부는 요 정부 주도로 요 본격적인 경제 개발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이와 같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 계획이 실시된 이래 지금까지 어떻게 일단 선성장에 우선 성장을 하고 어떻게 나중에 분배죠. 후분배에 입각한 경제 성장. 자,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경제 성장은 뭐예요? 이게 경제 정책의 기본 전략이었어요. 지금까지. 일단 성장하고 후분배죠. 후분배. 나중에 분배하면 된다라는 이러한 경제 성장 정책을 우리가 채택을 해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약간 노무현 정부나 현재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약간 여기에 수정을 가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선성장 후분배에 입각한 이러한 경제 정책을 우리가 채용을 해왔어요. 수출 및 이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분을 선도 부분으로 먼저 육성을 하는 거죠. 즉 뭐예요? 수출이나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부분이에요. 특정 선도 산업이죠. 쉽게 말해서 이 특정 부분을 선도 부분으로, 즉 선도 산업을 먼저 육성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과가 어떻게 경제 전체에 파급되기를 기대하는 불균형 성장 전략이에요. 이 불균형 성장 전략. 이른바 뭐예요? 낙스 효과 모델입니다. 낙스 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어요. 자,
특정 산업, 선도 부분에 선도 산업이 성장하면은 그 선도 산업이 성장하고 그 선도 산업으로부터 어떻게 타 산업으로 이렇게 그 성장 효과가 파급된다라는 이러한 그 낙수 효과 모델에 전적으로 의존을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지상 목표였어요. 성장하기 위해서 성장과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바로 한국 경제에서의 지상 목표였고요. 그리고 뭐예요? 후분배니까 분배와 형평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이었어요. 부차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분배는. 형평성 문제, 분배 문제는 부차적인 사항으로 어떻게 고려를 했던 거죠. 즉 성장과 효율만 어떻게 지상 목표로 삼아 왔던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불균형 성장 전략은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일 수가 있어요. 성장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을 집중해서 투입을 함으로써 어떻게 빠른 성장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이 경제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경제정책이 언제까지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자,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 즉 불균형 성장의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자,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 소수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가 고착화됐죠. 그리고 국민 대다수의 고용과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국민 대다수의 고용 80% 이상을 담당하고요. 그리고 소득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수직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불공정 거래를 감수해야 하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을관계로 전락하게 돼요. 이러한 결과를 낳았어요. 이러한 결과를. 특히 1997년 IMF 외환 위기와 2008년에 글로벌 금융 위기를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경제의 가계 부문과 기업 부분이 각기 어떻게 양극화의 가속적 심화를 경험하면서 분배 문제는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앞에서도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고용에 대해서 고용 없는 성장이죠. 고용 없는 성장.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해자가 됐어요. 그러더니 최근에는 뭐예요? 임금 없는 성장이에요. 임금 없는 성장의 문제를 경고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계부채 이 문제 심각하죠. 그리고 중소기업의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은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의 그 발목을 잡는 양대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이에서 분배의 공정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어떻게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분배의 공정성 개선.
이거를 개선하지 않고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다시 경제의 성장과 유지와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분배 문제를 해결을 꼭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계 부채가 이거는 2017년 말이지만 현재는 1400조를 넘어섰죠. 가계 부채가 1400조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가계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소비가. 가격이 떨어지면 뭐 합니까? 쓸 돈이 없는데. 그런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황인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상 물가 추이를 보면은 가격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경향이에요. 그러니까 더욱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자, 소비가 위축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가 줄어들죠. 내수가 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어서 그 타격이 아주 큽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수출은 누가 담당해? 대부분 대기업이죠. 수출은 괜찮아요. 대기업은 괜찮아. 투자도 괜찮고 수출도 괜찮고.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출은 어떻게?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 이러한 수출 대기업의 뛰어난 성과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하반세기 동안 급속히 진행된 세계 경제의 개방화와 정보화, 그리고 한국 사회의 특유의 갑을관계 문화로 인해서 국내의 산업 간 연관 관계가 단절되어 있어요. 불균형 성장 전략을 우리가 채택을 하면서 국내 산업 간의 연관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수출과 내수 간, 자, 수출이 잘 돼도 수출과 내수 간에,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이 고용과 소득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의 연결고리가 크게 약화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어떻게? 대기업이 수출 아무리 잘해도 그 성과가 크게 내수나 혹은 고용과 내수나 중소기업 간의 고용과 소득에 어떤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사실 수출이 아무리 잘 돼도 고용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요. 고용이 크게 늘어나지 않으니까 증가하지 않으니까 소득도 크게 늘어나지 않고요. 즉 뭐예요? 고용 없는 수출이 아니라 성장이 아니라 고용 없는 성장이 아니라 임금 없는 성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국내의 소비 및 투자 위축이죠. 국내의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뭐예요? 성장 둔화, 경기 침체죠. 성장 둔화와 양극화의 그 심화를 초래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소비의 위축, 투자의 위축은 성장을 둔화시키고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어떻게? 양극화가 심화되니까 뭐예요? 가계부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부실이 누적되게 되죠. 가계부채는 자꾸 점점 증가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내수가 부진하죠. 그럼 내수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생산은 줄어들고 성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뭘로 이어져? 양극화의 심화로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뭐예요? 이러한 악순환이 현재 반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국내의 소비와 투자의 위축은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를 초래하는 이러한 그 악순환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입니다. 이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 없이는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첫 번째, 부자, 대기업, 성장산업 등 요 선도 부문의 성장 효과가 어떻게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즉 낙수 효과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해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이죠.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는 선성장, 후분배, 그러니까 선성장이에요. 선성장, 후분배의 불균형 성장 전략만을 추구해 왔어요. 그러다가 오히려 어떻게 낙수 효과의 연결고리, 낙수 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버렸다는 얘기죠.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어떻게 이어줘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는 불법,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불법과 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른바 재벌 개혁, 다시 말해서 대기업 집단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가 기술 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목 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고요. 이를 우리는 분수 효과라고 부를 수가 있겠어요. 즉 분수 효과가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을 도모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낙수 효과의 정상화가 기본적인 과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 지금 우리 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어떻게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겨나기 마련이라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 전략의 결과 어떻게 됐어요?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게 설치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는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는 서민층의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내수의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그러한 그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떻게 낙수 효과와 분수 효과가 제대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 현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저성장과 양극화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선성장 후 분배를 기본적으로 하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해온 결과, 그 결과 산업 간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진 상태,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혹은 수출 산업과 내수 산업 간의 이 산업 간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진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더 이상 성장이 할 수 없는 그런 저성장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분배의 공정성 개선, 이러한 그 분배의 공정성 개선 없이는 더 이상 우리가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국민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것, 국민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낙수 효과죠. 낙수 효과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됐어요. 발휘가 안 됐어요. 선성장 후 분배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불균형 성장 전략을 채택을 하면서 이 낙수 효과죠. 그리고 분수 효과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즉 국민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낙수 효과가 제대로 발휘가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분수 효과도 발휘되도록 함으로써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낙수 효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부자, 대기업, 성장 산업 등 선도 부분의 성장 효과가 어떻게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해주는 거죠.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수 효과,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등 요 경제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선순환 연결고리, 산업의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교육혁신이라든가 사회혁신, 교육혁신도 필요하고요. 사회혁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정상화라든가 재벌개혁, 양극화 해소입니다. 결국은 너무나 대기업의 편중된 산업구조죠. 이러한 산업구조 개선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어떤 연결고리의 회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정책의 일관성의 유지, 그리고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정치든 경제든 군사든 어쨌든 이러한 그 비전,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적 정부 지출의 증대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지출, 그리고 비생산적 지출이 아니라 생산적 정부 지출 증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즉 뭐예요? 새로운 분야,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등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그 투자를 유도를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하고 생산이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경제 동력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 내지 지속적인 경제의 유지와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현황은 저성장과 양극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양극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혹은 산업 간, 혹은 소득 격차죠. 소득 격차. 이러한 그 양극화의 해소 없이는 이 저성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양극화를 해소하는 노력, 즉 이 끊어진 연결고리죠. 산업 간 혹은 수출 산업과 국내 산업 간, 내수 간의 연결고리의 회복, 이러한 연결고리의 회복을 통해서 국민 경제의 선순환 연결고리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저성장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지속적인 어떤 경제 성장 동력을, 경제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낙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도록, 그리고 분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정부 지출, 생산적인 분야에 대한 투자,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 유도, 그리고 내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불황의 경제 이론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우리가 경기 회복 메커니즘, 그리고 현재 한국의 경제 현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봤고요. 이 경기 회복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 한국 경제에 대한 그 분석을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과제에서는 소비 이론에서의 경기의 자동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했고요. 이어서는 이제 투자 이론이죠. 투자 이론을 통해서 경기의 회복 메커니즘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 등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현재의 한국의 경제 현황을 분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씩 실제로 한번 우리가 조사한 데이터를 통해서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나가기로 합시다. 수고했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칠게요.